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입니다. 오늘은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1권, 그 중에서도 메디아 왕국의 흥망과 키루스 대왕의 부상을 다루는 파트를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리디아의 켄다울레스와 규게스 이야기, 그리고 크로이소스의 몰락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배경에서 작동하고 있던 또 다른 거대한 서사, 즉 메디아 왕국의 건국에서 붕괴까지,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씨앗이 되는 키루스의 탄생 신화를 따라갑니다. 헤로도토스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리고 현대 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재평가하고 있는지 두 층위를 동시에 살피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입니다. 메디아 왕조의 전개, 그리고 그들의 제국주의적 진화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헤로도토스는 메디아 왕국의 역사를 4명의 군주를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각 왕은 전임자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통치 방식과 과제를 가지고 있었고, 왕조 전체의 궤적은 건국, 팽창, 정점, 그리고 붕괴라는 고전적인 흥망의 패턴을 그대로 따릅니다. 메디아 왕국의 첫 번째 군주는 디오케스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서술에서 디오케스가 권력을 잡는 방식은 단순한 정복이나 세습이 아닙니다. 그는 무법과 혼란이 지배하던 시대의 정의를 도구로 대중의 신뢰를 먼저 확보합니다. 그가 공정한 판관으로 명성을 쌓자 메디아 사람들은 스스로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권력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대중이 자발적으로 헌납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 디오케스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대중과의 접촉을 스스로 차단하며 의도적인 권력의 신비화 작업을 수행합니다. 왕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게 되면 권력은 초월적인 무언가가 됩니다. 동시에 그는 영토 전역에 정보원과 스파이를 배치해 왕의 눈과 귀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정의로운 인물이 권력을 잡은 뒤 감시 국가를 구축하는 이 역설적인 과정은 헤로도토스가 권력의 속성 자체에 대해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디오케스가 이룩한 또 다른 업적은 수도 엑바타나의 건설입니다. 현재의 이란 하마단 일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엑바타나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우주론적 구조물이었습니다. 언덕을 따라 7겹의 동심원 성벽이 지어졌고, 바깥쪽부터 각 성벽은 다양한 색채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흰색, 검은색, 금색 등의 색채는 각기 다른 행성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구조는 메소포타미아의 우주론적 건축 전통, 즉 지구라트와 같이 세계의 중심을 인간이 만든 구조물로 표현하는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왕이 우주의 중심에 앉아 있다는 상징적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디오케스는 이 건설 과정에서 메디아의 6개 부족을 정치적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데 성공합니다. 엑바타나는 단순히 물리적 수도가 아니라 메디아 국가의 정치적 통합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디오케스의 아들 프라우르테스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군주입니다. 아버지가 내치와 체제 구축에 집중했다면 프라우르테스는 외부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는 이란 고원 남서부에 흩어져 살던 페르시아인들을 최초로 메디아 왕국의 지배 아래 복속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훗날 역사를 뒤집을 페르시아 민족이 처음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페르시아를 손에 넣은 프라우르테스는 자신감을 얻어 더 큰 목표를 향합니다. 당대 근동의 패권자였던 아시리아 제국의 심장부 니네베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정은 참패로 끝납니다. 프라우르테스는 아시리아 군대에 막혀 전사하고 메디아 군대의 상당 부분이 괴멸됩니다. 헤로도토스의 서술에서 프라우르테스는 야망이 지혜를 앞질렀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입니다. 프라우르테스의 패배를 딛고 왕위에 오른 아들 키악사레스는 메디아 왕조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군주입니다. 그가 먼저 한 일은 군사 개혁이었습니다. 이전의 메디아 군대는 무기와 기능에 상관없이 뒤섞여 전투를 벌이는 오합지졸에 가까웠습니다. 키악사레스는 이 군대를 창병, 궁병, 기병 등으로 기능과 무장에 따라 분리하여 조직적인 정규군을 창설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군사사에서 중요한 혁신입니다. 기병 전술도 최적화됩니다. 헤로도토스는 몸에 밀착되는 가죽 바지와 튜닉, 오른쪽 허벅지에 차는 단검 등 메디아 기병 특유의 복식을 묘사하는데 이 복식이 북이란 개통 민족 전체로 확산되었다고 서술합니다. 군사 문화가 패션 문화로 전파된 흥미로운 사례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군대를 손에 쥔 키악사레스는 외교도 능숙하게 구사합니다.
그는 바빌로니아 왕국과 강력한 동맹을 맺습니다. 이 동맹의 결실이 기원전 612년 니네베 함락입니다. 아버지 프라오르테스가 실패했던 그 목표를 아들 키악사레스가 바빌로니아와 연합해 마침내 달성한 것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이 패배를 끝으로 근동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서쪽으로는 리디아 왕국과 서아나톨리아의 패권을 두고 치열한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에서 일어난 것이 유명한 일식 전투입니다. 전투 중 갑작스러운 일식이 발생하자 양측이 이를 신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할리스 강을 양국의 경계로 확정하는 평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탈레스가 이 일식을 예측했다는 전설도 여기에 얽혀 있습니다. 키악사레스 시대가 메디아 제국의 절정입니다. 그러나 제국의 정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키악사레스의 아들 아스티아게스는 메디아 왕조의 마지막 군주입니다. 헤로도토스의 묘사에서 아스티아게스는 제국의 확장을 멈추고 현상 유지에 주력한 왕입니다. 더 주목할 것은 그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는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예언과 미신에 편집증적으로 집착합니다. 꿈의 해몽과 점성술에 의존해 국정을 운영하는 폭군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그 집착이 불러온 일련의 사건들, 즉 딸 만다네에 관한 예언을 피하려는 시도들이 결국 손자 키루스를 키우는 결과를 낳고 마침내 아스티아게스는 손자의 반란과 핵심 신하 하르파고스의 배신으로 권력을 완전히 잃고 맙니다. 운명을 피하려는 행위가 오히려 운명을 완성시키는 이 구조는 헤로도토스 서사의 핵심 패턴 중 하나입니다. 4명의 군주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오케스는 정의를 무기로 대중의 신뢰를 확보한 뒤 전 국가적 감시망을 구축하고 메디아 6개 부족을 정치적으로 통합한 창업 군주였습니다. 프라오르테스는 외부 팽창에 대한 맹목적 야망으로 아시리아 정벌을 시도하다 전사한 팽창주의자였습니다. 키악사레스는 외교적 동맹을 활용하고 병종 분리 개혁으로 군대를 재편한 뒤 니네베를 함락시킨 왕조의 정점이었습니다. 아스티아게스는 예언과 징조에 의존하는 폭정으로 결국 내부에서 일어난 페르시아 부족의 반란으로 무너진 마지막 군주였습니다. 건국, 팽창, 정점, 붕괴. 제국의 흥망이 이 4글자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신화와 모티프 분석입니다. 키루스의 탄생서사가 담고 있는 영웅 신화의 원형과 예언과 운명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스티아게스의 꿈에서 시작됩니다. 헤로도토스는 2개의 예언적 꿈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꿈에서 아스티아게스는 딸 만다네의 자궁에서 포도나무가 자라나 아시아 전체를 뒤덮는 환상을 봅니다. 꿈의 몽가들은 이 환상이 만다네의 후손이 아시아를 지배할 것임을 뜻한다고 풀이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아스티아게스는 딸을 메디아 귀족이 아닌 페르시아 하급 귀족 캄비세스에게 시집보내 혈통을 약화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이 조치 자체가 오히려 예언을 실현하는 첫 단계가 됩니다. 물의 범람과 식물의 성장이라는 이미지는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생명력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징조를 피하려는 인간의 의도적 행위가 오히려 예언을 실현하게 만드는 역설, 이것이 헤로도토스 서사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적 원리입니다. 키루스의 탄생 이야기는 세계 문화권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버려진 영웅 원형 신화의 전형적인 패턴을 따릅니다. 이 패턴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자연으로의 추방입니다.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아버지나 조부의 두려움으로 인해 버려져 자연 속으로 추방됩니다. 둘째, 비천한 양부모입니다. 아스티아게스는 갓 태어난 키루스를 소치기 미트라다테스에게 맡겨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미트라다테스는 차마 죽이지 못하고 자신의 갓난아이와 몰래 바꿔치기 합니다. 왕손은 비천한 신분의 양부모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셋째, 정체의 폭로입니다. 우연한 계기로 자신의 고귀한 정체를 깨닫고 원래의 폭군 조부를 응징한 뒤 왕좌를 되찾습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 모세, 사르곤 1세까지 이 패턴을 공유합니다. 헤로도토스는 키루스를 이 보편적인 영웅 신화의 계보에 위치시킴으로써 그의 등장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신화적 필연임을 암시합니다. 키루스의 왕성은 비천한 환경 속에서도 저절로 드러납니다. 헤로도토스는 키루스가 10살이 되던 해의 일화를 전합니다. 마을 아이들과 왕놀이를 하다가 키루스가 왕으로 선출됩니다. 그는 명령에 불복종하는 메디아 귀족의 아들을 가차 없이 채찍질하는 단호함을 보입니다.
귀족은 분개해 아스티아게스에게 고발합니다. 왕 앞에 끌려온 소년과 마주한 아스티아게스는 그 당당한 언행과 외모에서 이 아이가 자신의 손자임을 직감합니다. 이 장면은 여러 층위에서 읽힙니다. 표면적으로는 타고난 왕성이 어떤 환경도 억누를 수 없다는 혈통 신화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10살짜리 아이에게 신분을 초월하는 체벌을 당한 귀족의 굴욕, 그리고 그 체벌을 용인해버리는 아스티아게스의 무기력함은 메디아 지배 체제가 이미 내부에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정치 드라마의 측면에서 하르파고스의 복수가 어떻게 메디아 왕국의 종말을 완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비극적 씨앗은 훨씬 이전에 심어졌습니다. 아스티아게스는 갓 태어난 키루스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신복 하르파고스에게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르파고스는 직접 손을 쓰는 대신 그 일을 소치기 미트라다테스에게 떠넘겼고 이것이 훗날 발각됩니다. 분노한 아스티아게스는 하르파고스를 처벌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르파고스를 연회에 초대해 그의 친아들의 살점을 요리해 먹인 것입니다. 연회가 끝날 무렵 아스티아게스는 하르파고스에게 방금 무엇을 먹었는지 알려줍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에피소드를 그리스 신화의 티에스테스의 연회와 병렬로 놓습니다. 아트레우스가 형제 티에스테스에게 그의 아들을 요리해 먹인 그 이야기와 구조가 동일합니다. 이 잔혹한 폭정은 즉각적인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하르파고스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메디아 제국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폭군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하의 혈연을 유린했고 그 폭력이 거대한 복수국을 잉태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키루스가 성장해 페르시아 귀족으로 자리 잡을 무렵 하르파고스는 비밀리에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흥미롭습니다. 아스티아게스의 전 국가적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하르파고스는 포획한 산토끼의 배를 갈라 그 안에 반란을 촉구하는 비밀 서신을 숨겨 키루스에게 전달합니다. 사냥꾼으로 위장한 전령이 이 산토끼를 선물인 것처럼 전달한 것입니다. 서신을 받은 키루스는 페르시아 대중을 어떻게 봉기에 끌어들일까를 고민합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도 인상적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불러 가시덤불 가득한 들판을 하루 종일 개간하게 합니다. 탈진한 사람들이 모인 이튿날, 이번에는 풍성한 음식과 술이 가득한 연회를 열어줍니다. 어제와 오늘 중 어느 날이 더 좋았느냐? 사람들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키루스는 바로 이 차이, 노동과 쾌락의 대비를 메디아에서의 삶과 자신을 따를 때의 삶에 빗댑니다. 군중의 원초적 욕망을 자극하여 체제 전복의 에너지를 동원한 탁월한 대중선동이었습니다. 반란의 불꽃이 타오르자 아스티아게스는 진압군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진압군의 총지휘관으로 바로 하르파고스를 지명한 것입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복수의 순간을 기다려온 하르파고스에게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기원전 550년 파사르가다의 평원에서 양군이 맞붙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하르파고스는 사전에 포섭해 둔 메디아 귀족들과 함께 키루스에게 투항합니다. 지휘관이 통째로 적에게 넘어가자 군대는 순식간에 붕괴합니다. 아스티아게스는 생포되고 기원전 7세기 초부터 이어온 메디아 제국은 종언을 고합니다. 수십 년 전 잔혹한 연회에서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던 하르파고스의 복수가 이렇게 제국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서사에서 폭정은 반드시 스스로를 파괴하는 에너지를 잉태합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간 헤로도토스의 이야기를 현대 학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사료 비판의 관점에서 메디아 서사를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20세기 이후 고고학과 아시리아학의 발전은 헤로도토스의 메디아 서사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를 학자들은 메디아의 신기루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헤로도토스가 묘사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제국의 흔적이 동시대 아시리아 연대기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기록에 등장하는 메디아는 거대한 통일 제국이 아니라 수십 명의 시족장들이 각자의 영역을 통치하는 산발적인 부족 공동체에 가깝습니다. 둘째, 고고학적 침묵입니다. 헤로도토스가 화려하게 묘사한 수도 엑바타나의 발굴 결과 메디아 시대의 칠중 성벽이나 기념비적인 궁전의 잔해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헤로도토스의 메디아 서사는 허구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심 사건들, 즉 아시리아의 몰락과 페르시아의 부상은 다른 사료들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다만 그 배경에 있는 메디아 국가의 규모와 구조가 헤로도토스의 서술보다 훨씬 느슨한 부족 연합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반면 파사르가다의 전투와 메디아 제국의 붕괴는 동시대 1차 사료로 교차 검증이 가능합니다. 바로 나보니두스 연대기입니다. 기원전 6세기 바빌로니아에서 제작된 이점 토판 기록은 당시 근동의 주요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키루스의 반란과 아스티아게스의 몰락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는데 군대가 반란을 일으켜 왕을 포박해 넘겼다는 내용이 헤로도토스의 내부 배신 서술과 구조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러나 나보니두스 연대기에는 인육연회나 산토끼 서신 같은 극적인 세부 묘사가 없습니다. 이는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엽기적 세부 사항들이 구전문학에서 내려온 이야기들로서 역사적 사실의 핵심 줄기에 구전의 윤색이 더씹혀진 결과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역사가의 작업은 언제나 이 두 층위를 구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헤로도토스도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한다고 밝히고 있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독자가 판단하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헤로도토스가 페르시아인들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그가 그리스 세계의 이분법적 시각을 어떻게 넘어서고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키루스의 이야기로 메디아 서사를 마무리하면서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인들의 일상과 문화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자신의 생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이날 소와 말을 통째로 굽는 대규모 연회를 베풉니다. 사회적 가치관도 흥미롭습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남성적 미덕은 전쟁에서의 무공이고 그 다음이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이었습니다. 자녀의 수가 사회적 위신과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교육입니다. 페르시아 소년들의 교육은 말타기, 활쏘기, 그리고 진실 말하기 이 세 가지에 집중되었습니다. 군사적 기술과 도덕적 덕목이 동등하게 교육의 핵심으로 다뤄진 것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이 서술은 단순한 민족지적 기록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인들도 나름의 가치체계와 교육 철학을 가진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헤로도토스의 역사서술이 갖는 가장 큰 의의가 드러납니다.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페르시아인들로 대표되는 그리스적 시각은 이성적이고 절제된 헬라스와 감정적이고 과잉된 페르시아를 대립시킵니다. 이것은 일종의 문명 우열론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이분법을 해체합니다. 그는 페르시아인들의 풍속을 폄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술합니다. 디오케스의 권력 신비화는 그리스 참주들과 다를 바 없고 키악사레스의 군사 개혁은 오히려 탁월한 합리성을 보여줍니다. 하르파고스의 복수는 아이스킬로스의 어떤 그리스 영웅 못지않은 치밀함과 인내를 담고 있습니다. 헤로도토스에게 페르시아는 문명 간 우열을 가리기 위한 대상이 아닙니다. 권력의 오만과 그 오만이 불러오는 쇠퇴를 경험한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거울 안에서 그리스인들도 그리고 우리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 그것이 헤로도토스가 역사를 쓴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1권에서 메디아 왕국의 전개와 붕괴, 키루스의 탄생 신화, 하르파고스의 복수, 그리고 페르시아에 대한 헤로도토스의 시각까지 살펴봤습니다. 디오케스에서 아스티아게스까지 메디아의 역사는 단순한 왕조의 흥망이 아닙니다. 정의가 어떻게 권력이 되는지, 권력이 어떻게 폭정이 되는지, 그리고 폭정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적 서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키루스가 메디아를 무너뜨린 뒤 어떻게 크로이소스의 리디아와 맞닥뜨리게 되는지 역사 제1권의 결말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수박겉핥기였습니다.